암 환우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대학병원 치료를 당연히 받겠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다른 치료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 열심히 합니다. 잘 낫는 분들은 그 문제가 없지만 치료가 실패가 되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암 전문의 유영석 원장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암 치료 초기부터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가 발전 중에 있는 미완성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가 확실하면 구태여 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아직은 암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치료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충, 보강, 요법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표준 치료는 영상 자료에서 종괴, 즉 암 덩어리가 보여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의 시작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증상이 있어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치료를 섣불리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한계이고, 다른 두 번째 한계는 표준 치료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지 않는 암세포에는 작용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검사에서 암을 볼 수 있는 크기는 1입방 cm일 때 가능하고, 그때는 이미 암세포가 10억 개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두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10억 개의 암세포가 각각 10억 가지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암 치료가 모든 암세포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30회 분열이 된 그때부터 우리가 치료의 시작이고, 그보다 작은 암들은 미세암, 영상에 보이지 않는 암, 현대의학적으로 볼 수 없는 암을 우리가 미세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세암이 얼마나 있는지, 걔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어떻게 전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현대의학에 분명한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보충, 보강 치료를 처음부터 같이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충, 보강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보충, 보강 치료의 목적은 첫째는 항암 효과를 증대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조건은 부작용이 없거나 경미해야 됩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대학병원 치료 자체가, 표준 치료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충 치료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에 합해진 부작용을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거나 경미하면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 암에 좋다는 치료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암 진단 직후부터 보완치료, 통합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선택이다. 성공적인 투병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속절없이 버티기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병치료 중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크게는 의료 시스템의 빈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학적인 빈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시스템의 빈자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의술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서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암 환우분들이 굉장히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담당 교수는 내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끝낸다. 우리의 의술은 세계 최고고 의료 접근성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수가가 낮기 때문에 환자 한 분에게 소요할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암 환우 여러분들은 의사가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지만 의사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치료의 큰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합니다. 소통이 완전히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심각하진 않아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 투여받고 일주일은 엄청 힘들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한 일주일 정도에 서서히 회복되고 한 2주 지나면 완전히 회복이 된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 환우분들이 깡으로 그냥 버티고 그렇게 지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40대 젊은 암 환우분이 항암제를 투여받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에 올 정도로 완전히 지쳐서 왔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속이 쓰려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들은 좋다고 나물만 자꾸 권하니 도무지 먹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파김치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위산을 억제하는 주사와 못 먹어서 기력이 없으니까 TPN 주사를 하니까는 금방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웬만큼 먹을 수 있고 회복이 되고 그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 환우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서 깡으로 버텼으면 체력이 바닥이 되고 체력이 바닥인 상황에서 2차 항암을 맞으면 항암을 제대로 못 받는 몸이 골병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 응급실을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급하면 응급실을 가야 되지만 응급실이야말로 응급처치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한국의 형편에서 응급실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기진맥진했는데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죠. 어저께 외래에서 혈액검사하고 다 했는데 또 응급실 가면 또 혈액검사, CT 검사, 오만 검사 다 합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얼마나 불안하고 소란합니까? 한 번씩 응급실 갔던 암 환우분들은 모두 응급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암 환우분들이 응급실을 가는 그 문제들이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약 처방과 TPN 주사 금방 해결이 되는데 그분이 응급실 갔으면 엄청나게 시달렸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관리받을 수 있는 의사를 미리 확보를 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암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빈자리입니다. 표준 치료에서는 암세포 박멸에만 관심이 있죠. 신체 기능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현대의학은 아직 암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발전 중에 있는 미완성 치료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중심에 두고 거기에 더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통합적 암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전에 별도의 관리 의사를 찾으셔라. 그것이 소소한 것 같지만 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를 받을 때 별도의 암 환자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별도의 암 환자 관리를 받으시면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효율적인 통증 관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증세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응급실 방문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항암 치료를 매우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완치율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중에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또 하나는 항암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통증 얘기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진통제 처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심하게 아프든지 병이 복잡해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통증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병력 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병력만으로 통증의 원인, 치료 방법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 청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학 병원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진료 시간이 짧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은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급성기 통증, 만성 통증 그렇게 다릅니다. 통증 생긴 시기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급성이다.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런 우리가 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신체적 통증, 근골격계 통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뼈, 근육, 관절, 피부 이런 데서 생기는 통증이죠. 외상을 입는다든지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생기는 게 이제 신체적인 통증이고, 그 다음 내장성 통증, 내장 기관에 손상이 있거나 자극이 심할 때 생기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배 아픈 거가 그런 경우가 많고, 생리통, 위궤양이 있다든지 위염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통증인데, 이게 근골격계하고는 성질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신경병증성 통증, 주로 암이 신경을 직접 침범을 했을 때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기는 통증. 그 다음에 시민성 통증,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제 이런 게 연관돼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으로 오는 그런 통증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종류의 통증이냐 하는 건데, 아주 날카로운 통증, 칼로 찢는 듯한 통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런 둔한 통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화상을 입으면 그 화끈거리는 거, 혹은 위험이 심할 때 속이 타는 듯한 통증,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도 있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통증. 그 다음에 아픈 게 계속 아플 수도 있고, 주기를 갖고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그게 내장성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윈치에 따라서 국소적인 통증이냐, 다치면 다친 부위에 아픈 거가 있고, 방사성 통증. 이 통증은 원래 병이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아픈 그런 통증들을 얘기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아프기는 다리가 아픈 거. 이런 것들도 방사성 통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온몸이 다 같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이 나면 온 전신 통증이 오는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증은 100%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이나 부위나 어떤 식의 통증인지를 잘 설명을 하면 통증이 어느 쪽에서 왜 생겼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를 하는데, 진통제 종류를 크게 가르면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에서는 빠지고,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이제 흔히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들이 되겠습니다. 타이레놀이나 블루펜 종류들의 약이 되겠고, 여기서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진경제입니다. 경련을 멈추는 그런 종류의 진통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통제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소화기 쪽에 내장성 통증에는 일반 진통제보다는 진경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성질에 따라서 처방들이 다 다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대학병원에서는 짧은 시간에 통증에 대한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주변에 암 환자 관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서 별도의 암 환자 관리를 꼭 받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별도의 암 환자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는 곳이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체력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 소화기 증세의 관리가 원활해지면 체력이 보존이 되고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암 후에 나타나는 괴로운 증상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소화기 관련 증세들입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항암제라는 것이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크게 갈리면 3가지가 있죠. 골수세포, 모낭세포, 점막세포입니다. 골수세포는 우리 몸속 뼈 깊은 데 들어있기 때문에 골수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도 내가 느끼는 고통은 별로 없습니다. 모낭세포는 머리가 빠지는 거, 몸에 털이 빠지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은 있지만 고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막세포는 다릅니다. 점막세포가 파괴됨으로써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점막세포는 우리 소화기 전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점막세포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보호도 하지만 소화액을 분비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입에서 위에 소장에, 대장에 모두 점막세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호흡기에도 코부터 시작을 해서 폐까지 점막세포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에 있는 점막세포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화기 점막세포는 입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손상을 받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또 직접적입니다. 대개 보면 항암제를 투여한 다음에 한 5 내지 7일 동안 서서히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5일에서 7일 정도에 또 서서히 재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소화기 관련 증상이 다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입입니다. 구내염이죠. 입의 점막세포 전체가 다 염증이 생기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입이 엄청나게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아픕니다. 혀가 얼얼하고 따끔거려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침샘도 손상을 받아서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마름이 심하죠. 입이 마르고 또 거기다 염증이 있고 화끈거리고 쓰리고 이러니까는 섭취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가면 급성위염 증세하고 똑같습니다. 구역, 구토, 속도 심하게 쓰리고 먹고 나면 소 안 되고 계속 위가 그득하고 위가 그득한 만큼 더 느글거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입니다. 소장, 대장에 장염이 생기면 설사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도 옵니다. 배도 뻥뻥하게 가스가 많이 차고 쌀쌀거리게 아프기도 하고 심하게 쥐어짜기도 아프고 뭐 이래서 소화기 증세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증세들을 가지고 대학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셨지만 거의 대부분 항암하고 3주 후에 다음 예약입니다. 빠르면 2주죠. 그 중간에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심하게 아프면 응급실을 가는 도리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 때 응급실에 갈 것이 아니라 미리 암 환자 관리를 하는 주치의가 따로 있으면 굉장히 쉽게 가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증세는 매우 다양하고 또 개인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약물에 매우 예민한 약물 예민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암제 맞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항암제를 똑같은 용량을 썼는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환자 상황에 따른 맞춤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실보다는 미리 아는 의사를 찾으면 매우 효율적으로 증세가 관리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도 경감시킬 수 있고 속이 편해지면 체력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다음 항암을 하기 위해서 체력 비축도 되지요. 그래서 별도의 암 환자 관리를 하는 의사를 미리 찾아놓고 불편하시면 그쪽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받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